아버지, 여기 공기 정말 좋죠? 좀만 계시다 갈게요. 작은 외딴 섬의 선착장이었습니다. 아들 최현우가 휠체어를 밀며 침에 걸린 아버지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아버지 최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최현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잠시 후 아버지 최덕배만 남겨둔 채 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무인도 같은 섬에 홀로 남겨진 78세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주머니 속 낡은 명찰을 꺼내 쓰다듬기 시작했는데요. 시내버스 기사 최덕배 30년 무사고 운전. 그런데 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그 명찰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그 명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과연 침에 걸린 이 불쌍한 아버지는 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섬에 버리고 떠난 이 악독한 아들은 과연 그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숨겨온 충격적인 희생과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며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최덕배는 78배 나이답게 주름 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옆에 앉은 딸 서연이 아버지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은 38부로 서울에서 혼자 살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덕배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듯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또 오게 해서.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 내가 못 와서 미안하지. 진료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아빠 치매래. 병원 같이 좀 다녀줘. 답장은 1시간 뒤에야 왔죠. 바빠. 너 알아서 해.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역으로 향했고 첫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9시쯤 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며 밝게 웃었죠. 아빠 나왔어. 덕배는 문을 열면서 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서연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반찬이 가득 담긴 통들이 식탁을 채우자 덕배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죠.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는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닦다 보니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모든 걸 마쳤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약통을 열어 확인하니 먹지 않은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약을 챙겨 아버지 손에 하나하나 쥐어드렸죠.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서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는데 덕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힘든데.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 손을 꽉 쥐며 봉투를 밀어넣고는 밝게 웃어 보였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오빠 집 앞을 지나갔는데 불과 10분 거리였죠. 멈춰서서 오빠 집을 한참 바라보니 불은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려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늘 아빠를 만나러 올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드렸고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걱정하고 사랑하는 딸이었죠. 그렇다면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 현우의 집 식탁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45살 현우와 39살 아내 민정이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민정이 계산 결과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죠.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어요. 부족하잖아요. 누가 메워요? 여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민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죠.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현우는 알아들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지만 민정이 팔을 잡아 끌어 다시 앉혔어요. 그럼 당신이 매일 병원 모시고 다닐 거예요? 서연이처럼? 현우는 입을 다물었고 민정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오빠 현우도 함께 있었어요. 서연은 놀라며 물었죠. 오빠 오늘 무슨 일이야?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드라이브 좀 가려고.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래, 아빠 좋아하시겠다. 덕배는 옷을 갈아입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내 목에 걸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시내버스 기사 최덕배. 30년 무사고 운전. 서연이 명찰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거 왜 맨날 가지고 다녀? 덕배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내 자랑이거든. 서연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죠. 맞아. 아빠 최고야.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 타자 덕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민정이 뒷좌석에 현우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덕배는 작게 중얼거렸죠. 현우야, 어디 가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차는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덕배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고 차 안에는 덕배와 현우 부부만 남아 있었어요. 민정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응시하며 말없이 운전했고 현우는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죠. 덕배는 창밖을 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현우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바닷가요, 아버지.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한참을 달리자 도시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덕배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민정이 백미러로 덕배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덕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죠. 2시간쯤 지났을 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작은 포구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민정이 시동을 끄며 뒤를 돌아보았죠. 현우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덕배를 부축했어요. 덕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작은 포구에는 낡은 어선 몇 척이 물에 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어요. 현우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덕배는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현우는 휠체어를 밀며 선착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장이 밧줄을 잡고 서서 현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는 선장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장은 아무 말 없이 바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현우와 민정이 덕배를 휠체어째로 배에 옮겨 태웠죠. 덕배는 배 안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폭우가 점점 멀어지면서 육지가 작아져 갔습니다. 민정은 배 뒤쪽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아버지 옆에서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덕배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배는 수평선을 향해 달렸죠. 사방이 온통 바다뿐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장이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향했죠. 섬이 점점 커지며 가까워졌습니다. 섬에는 집 몇 채가 띄엄띄엄 보였지만 사람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작은 선착장에 도착했죠. 선장이 밧줄을 던져 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현우와 민정이 덕배를 휠체어째로 내렸어요. 선착장 나무 바닥에 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갔죠. 현우는 휠체어를 밀며 선착장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멈춰 섰어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덕배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현우는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공기 정말 좋죠? 덕배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간신히 말을 이었죠. 좀만 여기 계세요. 곧 다시 올게요. 덕배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뒤에서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우는 일어섰죠.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아들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죠. 현우는 고개를 돌려 배로 걸어갔습니다. 민정이 먼저 배에 올라탔어요. 현우도 따라 올라탔죠. 선장이 밧줄을 풀며 엔진을 다시 돌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덕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을 흔들고 있었죠. 현우는 배 뒤쪽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멀어졌어요. 덕배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죠. 결국 섬 자체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몸을 돌렸어요. 배 앞쪽으로 걸어갔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덕배는 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보이지 않게 되자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죠.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덕배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천천히 굴렸죠. 선착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조금 움직이다 멈췄어요. 다시 시도했죠. 한쪽 바퀴만 돌아갔습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덕배는 포기했죠. 바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손에 쥐었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최덕배. 30년 무사고 운전.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왔죠. 덕배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배는 언제 다시 올까요? 덕배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현우가 곧 다시 온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덕배는 명찰을 다시 목에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섬을 덮기 시작했어요. 덕배는 여전히 선착장에 앉아 있었죠. 손이 시려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죠. 덕배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다시 굴리려 했어요. 역시 움직이지 않았죠.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덕배는 떨기 시작했어요. 추웠죠. 덕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밥은 먹었을까? 치매로 아들이 방금 떠났다는 것도 잊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또렷했어요. 그렇게 덕배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선착장에 앉아 있었고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몸을 떨며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추웠고 배가 고팠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덕배는 다시 휠체어 바퀴를 굴리려 했지만 힘이 없어 손이 그냥 미끄러졌어요. 한숨을 쉬며 포기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덕배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덕배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며 덕배를 비췄고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덕배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덕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할머니는 덕배의 손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같이 오세요. 할머니가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따뜻한 데 가셔야죠.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며 휠체어를 밀었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어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덕배를 밀어 넣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덕배를 난로 앞으로 데려가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덕배는 난로를 향해 손을 뻗었고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죽 끓여 드릴게요. 덕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계신 것 같던데 가족은 어디 계세요? 덕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곧 온대요. 할머니는 냄비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언제 오신대요? 덕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잠깐만 있으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덕배를 돌아보며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노인은 혼자 섬에 남겨진 것 같았지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죽을 끓였어요. 10분 후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아 덕배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덕배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고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떠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아요?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할머니는 덕배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덕배는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릇을 치우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덕배는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덕배, 버스 기사였어요. 할머니는 명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무사고 운전이네요. 대단하시네요. 덕배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자랑이에요. 할머니는 덕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그 명찰, 왜 그렇게 꼭 쥐고 계세요? 덕배는 명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거든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나 이불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드님 오시면 그때 가시고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자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덕배가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덕배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덕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덕배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요. 하지만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덕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 아드님 오시면 같이 가세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오겠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덕배 손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덕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미안하신데요? 덕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덕배를 안아주었고 덕배는 할머니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 할머니는 덕배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덕배가 조용해졌고 할머니는 덕배를 눕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덕배는 이불 속에서 명찰을 꽉 쥐고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덕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버림받은 게 아닐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올까요?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덕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덕배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덕배는 할머니를 보며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덕배를 식탁으로 데려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덕배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아 함께 먹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덕배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곧 오시겠죠.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덕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착장이 보였고 배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덕배는 거실에 앉아 명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명찰이 그렇게 소중해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게 내가 살아온 증거거든요. 할머니는 덕배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떤 분이세요? 덕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착한 아이예요. 효자고. 할머니는 덕배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덕배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기억이 흐려지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덕배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다려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배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오, 순자 씨.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이름은 이순자였습니다. 순자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어제 섬에 배 들어온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지. 사람 내려놓고 바로 떠나더라고. 순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휠체어 탄 노인 혼자 내려놓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상하더라고. 보통은 같이 있다 가는데.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노인 우리 집에 계세요. 아드님이 곧 온다는데. 할아버지는 담배를 빨며 말했습니다. 안 올걸? 버린 거야 아마.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순자도 속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 노인 버리는 자식들 많아.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착장을 지나쳤고 여전히 배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순자는 집으로 들어가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덕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세요?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순자는 덕배 손을 잡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덕배가 잠든 후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덕배의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고 옷가지를 꺼내 빨래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수첩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어요. 2005년 비 오는 밤. 순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우가 사고를 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했다. 음주 수치까지 뒤집어 썼다. 30년 무사고 날아갔다. 해고당했다. 순자는 수첩을 꽉 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지만 버렸어도 내 자식.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천천히 닫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수첩을 다시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수첩을 덮고 잠든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명찰을 꽉 쥐고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 노인분을 어떡하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덕배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잘 잡수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착장을 지나 언덕을 넘어 마을 파출소로 향했어요. 20분쯤 걸어 작은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노인분이 섬에 유기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유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배로 섬에 왔는데 아들이 내려놓고 바로 떠났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경찰관이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게요. 경찰관은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노인 유기 사건 같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말했어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가족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노인분은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자는 파출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덕배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예요. 덕배는 순자를 보며 웃었어요. 현우가 오겠죠? 순자는 대답 대신 덕배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첩의 누런 종이가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검색창이 떴고 최덕배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오래된 기록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화면에 사고 기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기록을 클릭해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비 오던 어느 봄날 밤에 발생한 교통사고였고 운전자는 최덕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첩과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첩에는 현우가 사고를 냈다고 적혀 있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덕배가 운전자였어요.
대신 뒤집어 쓴 거군. 경찰관은 작게 중얼거리며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소리를 내며 종이가 나왔고 경찰관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까지 모든 자료가 출력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파일을 만들어 그 안에 모든 자료를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최덕배의 주민등록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타났고 가족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들 최현우, 딸 최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현우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검색 끝에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은 파일을 들고 일어나 상급 부서에 보고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관은 순자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순자가 나와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덕배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덕배에게 다가가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덕배는 경찰관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덕배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쓰신 거 맞으시죠? 덕배는 수첩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뻗어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썼어. 경찰관은 수첩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사고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덕배는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경찰관은 덕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을 뜬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비가 많이 왔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경찰관은 녹음기를 켜고 덕배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기억은 천천히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덕배는 58살의 베테랑 버스 기사였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은 뒤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최덕배 30년 무사고 운전. 거울을 보며 명찰을 반듯하게 고쳐 걸고 미소를 지었어요. 집을 나서 버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하면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덕배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덕배 형, 오늘도 무사고 가시죠? 덕배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신의 버스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앞에 서서 한 바퀴 돌며 타이어와 외관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덕배는 핸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가자. 버스를 몰고 첫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타기 시작했고 덕배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출발했어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여유 있게 멈췄고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차고지로 돌아와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밥과 김치, 계란말이 한 조각이면 충분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배 씨는 정말 사고 한 번 안 나셨죠? 그럼 30년 무사고야. 우리 회사 최고 기록이지. 덕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당연하지. 덕배는 명찰을 벗어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 현우는 25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딸 서연은 21살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연이 물었고 덕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칭찬받지. 내 아빠가 누군데? 가족들이 함께 웃었어요. 덕배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덕배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고 덕배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가 또 늦게 들어온대요. 덕배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요즘 자꾸 그러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덕배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9시가 되었고 10시가 되었지만 현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덕배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덕배는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요.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현우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덕배가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현우는 팔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덕배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덕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덕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덕배는 저녁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덕배는 핸들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덕배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현우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빠.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살려줘. 현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디야? 사고 났어. 덕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어디서? 현우가 주소를 말했고 덕배는 급하게 메모했어요. 지금 간다.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핸들을 돌려 현우가 말한 주소로 향했어요. 빗길을 달리며 덕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지? 15분쯤 달려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적한 도로였고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있었고 옆에 현우가 서서 떨고 있었어요. 덕배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덕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덕배는 현우를 안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차 옆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덕배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119 불렀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불렀어요. 덕배는 현우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너 운전했어?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현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다시 물었어요. 술 마셨어?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덕배는 현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여기 있어. 아빠가 처리할게. 아빠, 가만히 있어. 덕배는 현우를 차 뒤로 밀어놓고 사고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내려 부상자를 살폈습니다. 경찰차도 멈춰섰고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고 덕배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경찰관은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술 마셨습니까? 덕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여기 불어보세요. 덕배는 측정기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현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고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었어요. 기계에서 삐소리가 나며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음주운전입니다. 동승자는 누굽니까? 덕배는 현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경찰관이 현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아버님이 운전하신 거 맞습니까? 현우는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배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덕배입니다. 직업은요? 버스 기사입니다. 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버스 기사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음주운전은 중범죄입니다. 덕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구급차가 부상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경찰관이 덕배에게 말했어요.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가 있어.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덕배는 경찰차에 올라탔고 경찰차가 빗길을 달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덕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책상 앞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마주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진술하시죠.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덕배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타자를 치며 기록했어요. 얼마나 마셨습니까? 소주 2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덕배는 계속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덕배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었습니다. 명찰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30년 무사고. 눈물이 명찰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덕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가 했다며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했어. 거짓말. 내가 했다니까. 덕배가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내가 돌아갔어요. 덕배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덕배는 법정에 섰고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최덕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고 덕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0년 무사고 기록 말소 및 즉시 해고. 덕배는 통지서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찰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무사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 덕배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현우는 그 사건 이후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덕배는 받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덕배는 70이 넘어가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도 희미해지고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명찰. 덕배는 늘 명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잠들 때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게 덕배가 살아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덕배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멈췄습니다. 경찰관과 순자는 덕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덕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덕배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녹음기를 끄고 파일을 정리했어요.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일어나 순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족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파출소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현우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상급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상급부서로 전송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사 계속 진행하라. 가족 소환 예정.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상급부서에서 온 지시를 확인했어요. 최연우, 최서연 2명 모두에게 연락하라. 경찰관은 먼저 서연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서연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최서연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아버님 최덕배 씨에 대해 연락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버지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섬이요?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관은 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후에 현우가 받았어요. 네. 최현우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버님 최덕배 씨가 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 유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관은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덕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덕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려 덕배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드세요. 오늘은 생선구이 해드렸어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으며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덕배를 관찰했습니다. 덕배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바다를 가리켰어요. 배, 오나요? 순자는 창밖을 보았지만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덕배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덕배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산책 좀 하실래요? 덕배는 순자를 돌아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휠체어를 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며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어요. 기분 좋으시죠? 순자가 물었고 덕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 잠시 쉬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 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우가 저 배 타고 오려나?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덕배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덕배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가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순자는 아침을 차려주고 덕배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려나? 덕배가 중얼거렸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면 덕배는 명찰을 꺼내 손에 쥐고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순자는 덕배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명찰이 정말 소중하시죠?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게 내 자랑이었거든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덕배는 명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덕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녁이 되면 덕배는 선착장 쪽을 바라보며 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덕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덕배를 침대로 데려가 눕혔어요. 내일 또 기다려봐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들기 전 명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순자는 덕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음악이 나오다가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주말 강력한 태풍이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돌아보았어요.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이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바람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덕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태풍 온대요. 조심해야겠어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태풍? 무섭지. 순자는 덕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집 안에만 계시면 괜찮아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덕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점검하고 문틈을 막고 비상용품을 챙겨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덕배를 침대로 데려가 눕혔어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파출소였습니다. 경찰관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현우와 서연의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상급 부서에서 온 지시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최현우, 최서연 양측 모두에게 연락하라. 노인 유기 혐의 조사 진행.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하기로 결정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고 파일을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간판이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라디오를 켜서 날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고 내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보였어요. 경찰관은 라디오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파출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배는 이불 속에 누워 명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잠들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현우 생각이 났어요. 현우야, 어디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덕배를 확인했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덕배는 순자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순자는 덕배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곧 주무실 거예요. 눈 감고 계세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덕배의 손을 쓰다듬어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덕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잠든 것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손을 놓고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가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왔으면 좋을 텐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배도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태풍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내일 밤부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순자는 라디오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6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나 덕배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덕배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배 안 오겠네요. 순자가 말했고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창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덕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덕배를 침대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오늘 밤은 태풍이 올 거예요. 무서워도 참으세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을 덮었어요. 순자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태풍이 섬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집을 흔들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연달아 치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무섭게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려다가 멈췄어요. 창문은 이미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밖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아도 바람소리와 빗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순자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췄어요. 덕배가 자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도 확인하고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덕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하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밖은 지옥 같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순자를 밀어내려 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빗줄기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덕배의 이름을 부르며 집 주위를 돌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바람소리와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며 계속 덕배를 찾았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우비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옷이 젖어갔어요. 선착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배가 배를 기다리려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착장에 도착해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선착장을 때리고 있었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시 돌아서서 언덕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언덕을 반쯤 올라갔을 때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휠체어였습니다. 덕배가 휠체어에 앉아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서세요. 하지만 덕배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휠체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끄러지는 땅을 디디며 덕배를 향해 뛰어갔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덕배를 따라잡았습니다. 휠체어 뒤를 잡고 멈춰 세웠어요. 할아버지, 왜 밖에 나오셨어요? 덕배는 순자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부르는 것 같아서. 순자는 덕배 앞으로 돌아가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집으로 가요. 하지만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절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현우가 있어. 순자는 절벽 쪽을 돌아보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벽 끝에서 파도가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시 덕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위험해요. 덕배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나요. 현우한테 가야 해. 순자는 휠체어를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 가면 떨어져요. 하지만 덕배는 계속 앞으로 가려 했어요. 휠체어 바퀴가 진흙탕에서 미끄러지며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잡으려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함께 넘어졌어요. 덕배가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고 순자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흙탕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덕배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절벽 쪽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급히 일어나 덕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배의 몸이 절벽 가장자리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온 힘을 다해 덕배를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땅을 붙잡으며 덕배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미끄러워 발이 헛돌았어요. 덕배는 순자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요. 위험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안 나요. 절대 안 나. 하지만 순자의 손도 점점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배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명찰이었습니다. 명찰이 진흙탕에 떨어지며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덕배는 명찰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에서 덕배가 미끄러져 나갔어요. 덕배는 비탈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덕배는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노인분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신고를 마치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 덕배에게 다가갔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덕배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0분 후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고 강한 바람이 일며 주위의 빗물을 휘날렸어요. 헬기가 착륙하고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들것을 들고 덕배에게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구조대원이 덕배의 맥박을 확인하고 머리 상처를 살폈습니다. 의식 없음, 두부 외상. 다른 대원이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덕배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헬기로 옮겼습니다. 순자는 뒤따라가며 물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네, 타세요.
순자는 헬기에 올라탔고 헬기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명찰이 진흙 속에 박혀 있는 게 보였어요. 빗물이 명찰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태풍을 뚫고 병원을 향해 날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맑아졌어요.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절벽 근처 진흙탕을 살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진흙 속에서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흙을 털어냈어요. 30년 무사고 운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명찰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조금 더 수색하다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젖은 수첩이었어요. 물에 흠뻑 젖어 페이지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경찰관은 수첩을 천천히 닫고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파출소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파출소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앞에는 현우와 서연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서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서연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아버님 최덕배 씨에 대해 연락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아버지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어젯밤 태풍 속에서 사고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환자실이요? 어느 병원이에요? 경찰관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섬에 유기된 정황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6.25? 누가? 자세한 내용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관은 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후에 현우가 받았어요. 네.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최현우 씨입니까? 네, 누구신데요? 경찰입니다. 아버님 최덕배 씨가 섬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리고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 6.25? 네.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관은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민정이 깨어나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정이 일어나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고 났대.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중환자실이래. 민정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한대. 민정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현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병원 가봐야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빨리 준비해요. 늦으면 더 안 좋아 보여요. 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챙기며 계속 말했어요. 일단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아버님 상태 확인하고.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현우는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하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현우의 팔을 흔들며 말했어요. 출발해요. 현우는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이미 차를 몰고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 10분도 안 되어 집을 나섰어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오빠가 아빠를 중얼거리며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해 빠르게 달렸어요. 주위 차들을 추월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빠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2시간을 달려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어요. 병원 입구로 달려가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최덕배 환자 어디 계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대답했어요. 3층 중환자실입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가 중환자실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앞에 순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물었어요. 저 최덕배 환자 보호자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 딸이에요. 최서연이에요. 순자는 일어나 서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오셨군요. 아버님 안에 계세요. 서연은 중환자실 문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병상을 찾았습니다. 덕배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상 옆으로 다가가 덕배를 내려다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덕배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서연은 덕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던 손이 더 야위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서연은 덕배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올걸, 더 잘할걸. 간호사가 들어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딸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덕배를 바라보았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의자를 가져와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덕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순자를 돌아보며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해주셔서.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젖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서연은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덕배의 필체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어요. 20해 전 비 오는 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우가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했다. 음주 수치까지 뒤집어 썼다. 경찰서에 끌려갔다. 재판을 받았다. 눈물이 수첩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0년 무사고 날아갔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버스 기사 최덕배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서연은 수첩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하지만 버렸어도 내 자식. 원망하지 않는다. 서연은 수첩을 덮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수첩을 가슴에 안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민정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우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덕배를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연이 일어나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현우 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민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서연은 민정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우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아빠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를 섬에 버리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수첩을 꺼내 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현우는 수첩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읽어보라고. 서연이 다시 소리쳤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정이 현우를 부축하려 했지만 현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때문에. 아빠 인생이 망가진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두 남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덕배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경찰관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고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현우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죠. 현우는 바닥에서 일어나 경찰관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열어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수첩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현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수첩 내용이 타이핑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해 전 비 오는 밤. 현우가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나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했다.
음주 수치까지 뒤집어 썼다. 경찰서에 끌려갔다. 유치장에 갇혔다. 재판을 받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무사고 날아갔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버스 기사 최덕배는 끝났다. 일용직을 전전했다. 10년, 20년이 흘렀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현우는 파일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버렸어도 내 자식.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현우는 파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관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현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이 복도로 나와 현우를 보았습니다. 다가가 현우를 부축하려 했지만 현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보, 민정이 불렀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우를 안아주었어요. 현우는 민정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현우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덕배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연이 덕배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덕배는 서연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덕배가 현우를 보았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덕배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덕배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고 간호사가 달려와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습니다. 덕배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현우는 덕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덕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덕배 손을 이마에 대고 흐느꼈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정도 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덕배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현우가 고개를 들어 덕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죄는 무슨, 넌 내 아들이야. 현우는 덕배를 안았어요. 덕배도 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관도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덕배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을 줄이고 아버지를 직접 돌보고 있었어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 덕배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네 사람은 차를 타고 섬으로 향했어요. 현우가 운전을 하고 덕배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정도 함께였어요. 포구에 도착해 배를 탔습니다. 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선착장에 내려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맞이하며 덕배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덕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와 서연이 순자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현우는 선착장을 걸으며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내려놓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찰이었어요. 경찰이 돌려준 덕배의 명찰을 현우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최덕배 30년 무사고 운전. 현우는 명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덕배에게 건넸어요. 아버지, 이거. 덕배는 명찰을 받아들고 쓰다듬었습니다. 내 자랑이지.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잘하면 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덕배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프세요? 덕배는 현우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넌 밥은 먹고 다니니?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네, 아버지. 잘 먹고 다닙니다. 덕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섬을 걸었어요. 용서와 사랑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버스를 몰았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잃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던 그 밤들, 자식 학비 마련하려고 허리 휘도록 일하던 그 세월들, 내 것 하나 없이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시간들, 덕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서 서운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돈 달라고만 하는 자식.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니까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도 너희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단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 온 날을 찾아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자식 위해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이런 서운함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